직원 여러분, 우리가 이 불공평한 상황을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우리는 거의 쉬지도 못하고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을 모으고 반향을 일으키며 더 커져갔어요. 주변에서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더 짧은 근무 시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휴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파업으로라도 들려주겠어요. 그 소리에 사람들의 환호성이 이어졌죠. 프라카시, 내 생각은 어때? 그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는 저를 중재자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날의 상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파업이 일어나면 제가 주저하며 말했어요. 공장이 문을 닫고 모두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 그 말에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상태를 견딜 수 없어요. 우리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주변의 노동자들도 그의 말에 공감하며 작은 소리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해. 그들이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그들의 열정이 느껴졌고 저 역시 그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무언가 큰일을 벌이려는 모습이 두렵기도 했어요. 첸나이 삼성 공장에서 일어난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첸나이의 분주한 거리를 걸었어요. 공기는 마치 따뜻하고 습한 이불처럼 제 몸을 감싸고 있었죠. 제 이름은 프라카시예요. 저는 네팔에서 왔지만 첸나이가 지난 몇 년 동안 제 집이 되었어요. 여기서 삼성의 대형 공장에서 물류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거리를 걷다 보면 매운 길거리 음식 냄새와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가 섞여서 느껴지곤 해요. 원래는 익숙해진 냄새였지만 오늘은 그 냄새가 제 속을 뒤집는 듯 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몇 주 전부터 공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로자들이 불만이 많았거든요. 너무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다 쉬는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들의 눈에서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게 보였어요. 이제는 파업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생길 때까지 일을 거부하겠다고 말이죠. 그 순간 예전에 제가 했던 일을 떠올렸어요. 네팔과 인도 사이의 산속에 있는 국경 검문소에서 일했었거든요. 사람들과 물건들이 국경을 넘을 때 검사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은 한적했고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냈죠. 모든 건 한국 드라마에서 시작됐어요.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 얘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국경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휴대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곤 했어요. 그때 한국어, 한국 문화, 모든 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국에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일할 수 있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휴대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스토리 캐릭터들, 그리고 다른 세상으로 한 발짝 들어가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어느새 드라마에 푹 빠졌고 그러다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죠. 긴 시간 동안 혼자 있을 때마다 단어와 문장을 연습했어요. 그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땐 언젠가 한국에 가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완벽한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하고 삼성 같은 큰 회사에서 일하는 자신을 상상했었어요. 그 꿈은 너무 멀어 보였어요. 마치 닿을 수 없는 별처럼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하죠. 결국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인도에서 삼성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모든 건 아나니아라는 여자 때문이었죠. 저는 제 인생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크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바로 그 일이 벌어졌죠. 그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네팔과 인도의 국경 검문소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해가 쨍쨍 내려쬐어서 100번도 넘게 에어컨이 좀 더 좋았으면 했어요.
트럭 서류를 확인하고 트럭들을 통과시키던 중에 그녀를 봤어요. 아나니아는 군중 속에서 단연 눈에 띄었어요. 보통의 여행객이나 트럭 기사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밝은 미소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그녀가 여권을 건네주었을 때 우리 눈이 마주쳤는데 마치 살짝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짜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밝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아나니아예요. 네팔에서 친척들 만나고 이제 챗나이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숨기면서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어요. 인도로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어요. 챗나이요? 여기서 꽤 멀잖아요. 그녀가 웃었고 그 소리에 저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어요. 네, 멀긴 하죠.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저는 마드라스 공과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학교가 엄청 좋은 학교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와, 대단하네요. 제가 여권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냥 가지 않고 제 책상 위에 있던 한국어 책을 흘낏 보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어 공부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얼굴이 약간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네, 그냥 취미로요. 솔직히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요. 그러자 아나니아의 미소가 더 커졌어요. 정말요? 저도요. 한국어 배우려고 해봤는데 같이 연습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렵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한국어로 배운 표현들도 비교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근무 시간이 다 끝나 있었고 우리는 몇 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나니아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저와 만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한국어를 연습하면서 실수할 때마다 웃고 제대로 했을 땐 서로 응원해줬죠. 그녀는 챗나이에서의 삶, 북적거리는 거리와 맛있는 음식에 대해 얘기해줬고 저는 네팔에서 자란 이야기, 산과 평화로운 마을에 대해 들려줬어요. 우린 함께 한국어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실수에 웃고 맞췄을 때는 응원해주며 시간을 보냈죠. 한국의 음식, 음악,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몇 시간이고 대화했어요. 제가 네팔 출신의 평범한 남자라는 것과 그녀가 챗나이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같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몇 달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아나니아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나니아는 겉모습만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친절하고 똑똑하고 용감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공학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저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랑이 항상 쉬운 건 아니죠. 어느 날 아나니아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저를 찾아왔어요. 프라카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되셨어. 많이 화가 나셨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거든요. 아나니아의 가족은 챗나이에서 꽤 유력하고 존경받는 가문이었어요. 반면 저는 작은 마을 출신의 국경 경비원이었죠.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 제가 겁이 나서 물었어요. 아나니아는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말을 이었어요. 부모님은 당신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어. 미래가 없을 거라고도 하시고. 그러더니 저를 단호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난 상관없어. 난 당신을 사랑해, 프라카시. 그녀의 말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저는 아나니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나도 널 사랑해, 아나니아. 그리고 내 부모님께 내가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일게. 하지만 아나니아와 사랑에 빠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저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제가 자기 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나니아가 부유하고 성공한 남자와 결혼하길 바랐지 국경 검문소에서 일하는 사람과는 아니었어요. 저는 아나니아와 함께 하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많은 걸 이뤄야만 했죠. 그래서 큰 결심을 했어요. 검문소 일을 그만두고 첸나이로 이사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니 무서웠지만 저와 아나니아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국경 경비 일을 그만두고 첸나이로 가기로요. 제가 알던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난다는 게 두려웠지만 아나니아와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어요. 첸나이로 이사한 건 정말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었어요. 도시는 크고 시끄럽고 항상 분주했어요. 한 거리의 인구가 제 고향 마을 전체 인구보다 많았죠. 날씨도 덥고 습해서 마치 공기 속을 헤엄치는 느낌이었어요. 음식도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향신료를 맛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너무 달랐고 고향의 조용함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아나니아가 제 옆에 있었죠. 그녀는 저를 이끌어주고 새로운 곳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주말이나 해변에 가서 함께 모래사장을 거닐며 뱅골만에 해가 지는 걸 보기도 하고 도사와 필터 커피를 처음 맛보게 해주면서 제가 매운 음식을 먹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웃기도 했어요. 일자리를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면접을 계속 보러 다녔지만 잘 풀리지 않았죠.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을 때 삼성 공장에서 채용 공고를 봤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였죠. 면접 때는 많이 긴장했지만 아나니아와 함께한 한국어 연습 덕분에 잘 해낼 수 있었어요. 면접관도 제 실력을 꽤 인상 깊게 본 것 같았고 일주일 후에 합격 전화를 받았어요. 저 취직한 거예요. 삼성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은 건 정말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그들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한국인 관리자와 인도 근로자들 사이에서 통역할 사람이요. 제가 오랜 시간 연습했던 한국어가 드디어 빛을 발했죠. 통역사로 시작했지만 곧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하게 되었어요. 공장의 자재 흐름을 관리하고 한국 상사들과 인도 근로자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삼성에서의 일은 도전적이었지만 정말 흥미로웠어요. 매일 한국어 실력을 쓰면서 한국 관리자들과 인도 직원들 사이에서 소통을 도왔죠.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도전을 즐겼어요.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업 스케줄을 배우기 시작했죠. 어느새 저는 단순히 말만 통역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맡기 시작했어요. 노동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관리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줬고 관리자들이 뭔가를 바꾸고 싶으면 그 이유를 노동자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물류 코디네이터로 승진했어요. 이제는 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제때 제자리에 배치하는 책임도 맡게 된 거죠. 그때부터 뭔가 진짜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동안 모든 게 잘 풀렸어요. 일도 잘 됐고 아나니아와 저도 행복했죠. 그녀의 부모님도 서서히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공장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첸나이가 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 친구도 사귀고 도시 길도 익숙해지고 심지어 매운 음식에도 익숙해졌죠. 아나니아와 저는 더 가까워졌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아나니아의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아나니아가 자기네 지역 출신의 더 나은 배경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저를 그렇게 낮게 평가하는 게 마음 아팠지만 저는 그들에게 제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어느 저녁 우리는 그녀의 아파트 발코니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시간만 좀 줘. 제가 말했어요. 부모님께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너를 잘 돌볼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아나니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프라카시,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 난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 아나니아를 바라보면서 저녁 햇빛에 부드럽게 빛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앞으로 삼성 공장에서 마주할 진짜 큰 도전들이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는 예측조차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엔 여러 언어를 할 줄 아는 게 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금세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 관리자들과 인도 근로자들,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을요. 그 덕분에 문제를 해결하고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울 수 있었죠. 처음에는 휴게실에서 그 변화를 느꼈어요. 원래는 웃고 떠들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낮은 목소리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걸 자주 보게 됐죠. 대화의 일부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 쉬는 시간이 부족해, 기계가 너무 빨라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흔한 불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든 다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평들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노동자들이 지쳐 보였고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그들과 이야기하려고 해도 다들 제 앞에서는 입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제가 관리자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그게 좀 의심스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르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는 공장의 새로운 젊은 친구였는데 아주 열정이 넘쳤어요. 점심시간에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권리에 대해 얘기하곤 했죠. 그의 말 중 몇 가지는 솔직히 맞는 말이었어요. 근무 시간은 길고 일은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뭔가 아르준에게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가 관리진과 싸우겠다고 말할 때 그의 눈빛이 반짝이는 모습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걸 너무 즐기는 것 같아서일지도 모르겠네요. 어느 날 제가 아르준이 노동자들과 퇴근 후에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가 우리가 보여줄 거야. 이제 그들이 우리 말을 들어야 할 거야.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이제 단순히 일터를 개선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싸움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관리자들에게 노동자들의 걱정을 이야기해봤어요. 하지만 언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해의 문제도 있었죠. 관리자들은 공장을 잘 돌아가는 기계처럼 생각했어요. 조금이라도 바꾸면 큰 혼란이 올 거라고 걱정했거든요. 그들은 그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은 점점 커졌어요. 노동자들은 점점 결근하기 시작했고 생산은 더뎌졌어요. 관리자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게 상황을 더 악화시켰죠. 저는 중간에 끼어 양쪽의 마음을 다 이해하면서도 그 둘을 어떻게 이어줄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파업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 말이 공장 안에서 터지자마자 폭탄이라도 떨어진 것 같았어요. 노동자들은 흥분하면서도 두려워했어요. 관리자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요? 저는 그야말로 겁에 질렸어요. 파업이 일어나면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죠. 회사가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해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쌓아온 모든 다리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장도 아니고 노조 대표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프라카시일 뿐이었죠. 공장에서 일이 잘 돌아가게 도와주는 사람이요.
하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근로자들이 화가 나 있었고 날이 갈수록 긴장이 커져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했어요. 일이 너무 힘들고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했죠. 그들의 리더가 된 사람은 아르준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열정적이었고 그가 말할 때면 근로자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는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짧은 근무 시간, 그리고 더 많은 존중을 약속했어요. 근로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환호했고 파업을 준비했어요. 저는 근로자들이 왜 화가 났는지 이해했어요. 그들의 일이 힘들었고 그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어 했으니까요. 하지만 파업이 일어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공장이 잠시라도 멈추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그들의 가족들이 고통받을 수도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온갖 걱정이 제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마치 제가 중간에 끼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쪽에는 화가 난 근로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공장을 운영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한국인 관리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어떻게 양쪽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두에게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첸나이의 바쁜 거리가 제 주위를 소용돌이치듯 지나갔어요. 거리의 소음과 혼란이 제 마음속의 혼란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아나니아, 더 나은 삶에 대한 제 꿈, 그리고 공장에 의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가만히 서서 모든 게 망가지는 걸 지켜보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양쪽 사이에 다리를 놓을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외로운 국경 경비대에서 이 번잡한 도시에 오기까지의 제 여정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우리가 꿈꿨던 미래도 생각났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관리자들, 그 일자리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떠올랐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공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힘들 때에도 함께 일할 방법을 찾는 문제였어요. 어쩌면 제가 그걸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일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저는 어떤 도전이 오든 맞설 준비가 되었어요. 결심을 다지며 집으로 향했어요. 공장을 살리고 근로자들을 도울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마음을 굳혔어요. 앞길이 쉽진 않겠지만 한 걸음씩 차근차근 걸어나갈 준비가 되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가만히 서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나서서 제가 배운 모든 걸 활용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보려고 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제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날이요. 그리고 저 준비됐어요. 공장에 들어섰을 때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는데 비 대신 화난 노동자들의 물결이 우리를 덮칠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제가 첸나이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일한 지 꽤 됐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쁜 적은 없었어요. 사무실로 가는 길에 무리를 지어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노동자들을 봤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들은 말소리를 멈췄죠. 저는 그냥 일반 직원이 아니었거든요. 물류 코디네이터라서 인도 노동자들과 한국인 관리자들 사이에서 일해요. 가끔씩은 중간에 끼어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처음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가 떠오르네요. 그때는 한국어를 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금방 깨달았어요.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들의 희망과 두려움, 좌절감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요. 지금 당장 우리 노동자들은 굉장히 좌절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아르준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야 20대 후반쯤 되는 젊은 친구인데 그가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어요. 공장 주변에서도 자주 봤는데 항상 노동자들 무리가 그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그를 영웅처럼 여기는 눈치였죠. 그날 아르준이 점심시간에 또 연설을 할 거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보기로 했죠. 구내식당 쪽으로 다가갈수록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아르준이 외쳤어요. 우리가 이 불공평한 상황을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우리는 거의 쉬지도 못하고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있어요. 기계는 멈추지 않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군중은 환호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분노와 희망이 뒤섞인 얼굴들이 보였어요. 아르준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일회용품처럼 취급해요. 하지만 우리 없이는 핸드폰도, TV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더 짧은 근무 시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휴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파업으로라도 들려주겠어요. 또다시 환호성이 터졌어요. 제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파업은 모두에게 나쁜 일이었거든요. 노동자들, 회사, 심지어 이 도시 전체까지도요. 하지만 이들에게 그걸 어떻게 이해시키겠어요? 연설이 끝난 후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그날 오후에 한국 임원들과 회의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들의 우려를 지역 관리자들에게 번역해 전달할 때 상황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이었어요. 임원들은 상황이 더 악화되면 공장을 터키로 옮기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인즉슨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공장 문 근처에서 아르준이 몇몇 남자들과 얘기하고 있는 걸 봤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싶어졌어요. 저는 주차된 차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번 파업은 시작일 뿐이야. 아르준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다르게 들렸어요. 열정적이기보다는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죠. 우리가 공장을 멈추면 당이 나를 주목하게 될 거야. 그들이 내가 노동자들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알게 되겠지. 이게 내가 정치 무대로 나갈 기회야.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르준은 노동자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그들을 정치적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어요. 공정과 권리를 외치던 그 모든 연설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들은 얘기를 노동자들에게 말한다고 해도 그들이 믿어줄까요? 아르준은 그들의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설령 그들이 믿어준다고 해도 그 다음은요? 파업을 하게 만든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직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쉽지 않겠지만 시도는 해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결심했어요. 내일은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할 거라고요. 노동자들, 관리자들,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말이죠.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서로 대화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어요. 어쩌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동시에 결의에 찼어요. 앞으로 몇 날은 정말 중요할 거예요. 공장의 미래, 어쩌면 제 미래까지도 이 상황에 달렸으니까요. 하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한 줄기 희망이 느껴졌어요. 가끔 중간에 끼어 있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양쪽에 손을 뻗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파업이 다가오고 있었고 마치 시한폭탄 같았거든요. 그냥 앉아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행동하기로 했어요. 먼저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들을 모았어요. 5명이었죠. 회계부서의 라제쉬, 인사팀의 프리아, 조립라인의 아밋, 품질관리의 디파, 그리고 저까지요. 우리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 파업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였죠. 얘들아, 제가 그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노동자들이 진짜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 얘기해봐야 해. 우리는 나눠서 하나씩 동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산제이를 찾아갔어요. 평소에 저랑 자주 같이 일하던 친구였죠. 산제이, 제가 말했어요. 잠깐 시간 있어?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둘이서 휴게실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있잖아, 제가 시작했어요. 어제 들은 얘기가 있어.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아르준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아르준이 실제로 노동자들을 돕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이득에 더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산제이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야?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더 많은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들의 눈에 의심이 서리는 게 보였어요. 이제 파업이 진짜로 최선의 해결책인지 스스로 묻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아르준의 진짜 의도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더 큰 그림도 말해줘야 했어요. 삼성이 공장을 터키로 옮길 수도 있어. 제가 점심시간에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야. 그들의 눈에 두려움이 비쳤어요. 우리 대부분에게 이 직장은 생계 그 자체였거든요. 이 일자리로 식탁에 음식을 올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불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장 작업을 하는 어린 엄마 락슈미가 물었어요. 당연히 중요하지. 제가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들과 대화해야 하는 거야. 싸우는 게 아니라 협력해야지. 쉽지는 않았어요. 어떤 동료들은 우리가 그들을 배신한다고 화를 냈고 또 어떤 이들은 아르준에게 맞서는 걸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우리는 진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오랜 대화 끝에 이제는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한국인 관리자들에게 몇몇 노동자들과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죠. 놀랍게도 그들이 동의했어요. 회의는 처음부터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우리는 회의실의 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한쪽은 노동자들, 다른 한쪽은 관리자들. 저는 가운데 앉아 통역을 준비했어요. 먼저 공장장 김 부장님이 말을 꺼냈어요. 여러분의 걱정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죠. 이제 노동자들의 차례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밋이 일어섰어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근데 가끔은 우리가 그냥 기계처럼 느껴져요.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의 말을 번역하자 김 부장님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 후로 2시간 동안 우리는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로 이야기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도 있었고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마침내 김 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변화를 시작합시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휴게실을 개선했고 편안한 의자와 작은 도서관까지 추가했어요. 더 나은 휴식 시간표도 도입돼서 근무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죠. 모든 요구가 다 반영된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아진 변화였어요. 한편 아르준의 지지는 점점 사라졌어요. 노동자들의 분노가 없으니
그의 거창한 계획도 무너졌죠. 공장에서 그를 점점 덜 보게 됐어요. 파업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는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한 걸음씩 상황을 개선해 나갔어요. 뒤돌아보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큰 싸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 듣고 이해하고 함께 일하는 데서 온다는 걸요. 쉽진 않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었어요. 그날 금요일 공장을 나서면서 저 스스로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어쩐지 더 강해진 느낌이랄까요. 한 사람이 정말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고 앞으로 어떤 도전이 와도 우리 모두 함께 맞설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공장이 다시 평소처럼 돌아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공기 중에서 뭔가 느껴졌죠.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었고 기계들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지만 모두가 조금은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립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지나가는 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은 웃어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일만 했어요. 그럴 만도 하죠.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다들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요. 코너를 돌자 아르준이 보였어요. 원래는 마치 공장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고 목소리도 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그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그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노동자들을 돕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다 모든 걸 망칠 뻔했으니 여전히 그에 대한 분노도 남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저는 김 부장님과 회의가 있었어요. 그분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요즘 다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프라카시 씨, 그분이 굵은 한국식 억양으로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대답했어요. 아마 좀 진정될 거예요, 부장님. 노동자들도 원하는 걸 조금은 얻었고 그게 시작이니까요. 하지만 계속 대화해야 해요. 그들의 말을 듣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김 부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 더 잘해야 해요.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저는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공장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요. 예전엔 제 일이 그냥 물건을 이리저리 옮기고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을 이해하고 차이를 좁히고 공통점을 찾아가는 일이죠. 그날 저녁 공장 문을 나서는데 버스 정류장 근처에 몇몇 노동자들이 모여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까이 가면서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휴게실은 더 좋아졌잖아. 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래,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 또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공장을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떡해?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핸드폰을 확인하는 척했어요. 파업은 막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도 회사, 그리고 어쩌면 저조차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저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나냐가 이미 와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제 얼굴을 보고는 뭔가 일이 있었음을 바로 눈치챘어요. 힘든 하루였어? 그녀가 소파 옆자리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딱히 힘들었다기보다는 복잡했어. 저는 그녀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줬어요. 아르준의 변화된 모습,
여전히 불안해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김 부장님의 질문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 어깨에 있던 짐이 조금은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안하냐는 조용히 제 얘기를 듣고 있었고 표정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제가 얘기를 마치자 그녀는 제 손을 잡았어요. 있잖아.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난 당신이 그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우리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근데 지금 당신을 봐. 그냥 말을 번역하는 게 아니야. 당신은 문화를 번역하고 있어.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게 도와주고 있잖아.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이 멈췄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도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게 내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일일지도 몰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해를 쌓는 거. 안하냐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거 좋은 계획인 것 같아. 그리고 있잖아. 난 당신이 그 일을 해내기 딱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들을 얘기했어요. 오랜만에 저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바로 희망이었죠.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오랜만에 저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장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봤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은 한국 관리자들, 작업복을 입은 인도 노동자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들까지. 우리는 모두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그 무언가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어깨를 펴고 일을 시작했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결국 큰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첫 걸음을 내디뎠어요.